한강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윤석은 초겨울의 찬 바람 속에서 평온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삶은 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배들이 농산물을 가득 싣고 작은 물길을 따라 다니는 풍경이 일상적이다. 마을 안에는 최진수 씨가 운영하는 작은 잡화점이 있다. 강변에 자리 잡은 낡은 잡화점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양철 지붕 아래 단순하지만 아늑하게 꾸며져 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소중한 장소이다. 50세의 최진수 씨는 아내를 잃고 혼자 잡화점 뒤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아내가 중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가족을 잃고 오직 잡화점만이 그의 유일한 유지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빚은 계속 쌓여가고 손님은 점점 줄어들고 마을의 큰 가게 주인인 이상우 씨는 그가 문을 닫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틈을 통해 매섭게 스며드는 가운데 몸이 야윈 김혜순 할머니가 얇은 요투를 걸친 채 천천히 가게로 들어왔다. 가게 주인님, 너무 배고파요. 밥 한 그릇만 얻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간절함이 가득했다. 순간 최 씨는 잠시 멍해졌다. 가게에는 딱 한 그릇의 식은 밥만 남아 있었다. 그의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거절할 수 없었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밥을 데워드릴게요. 그는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밥을 퍼담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차올랐다. 그는 몰랐다. 이 작은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한강은 여전히 희미한 달빛 아래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강변을 따라 부는 겨울바람은 나무들 사이로 스치며 차가운 기운을 사람들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게 했다. 최 씨는 작은 탁자 옆에 앉아 등잔불이 그의 근심 가득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50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놓여 있었고 그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손님도 점점 줄고 가게는 새로운 물건을 들여올 자금조차 없는데. 그는 중얼거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순간 그는 방 구석에 눈을 돌렸다. 그곳에는 김혜순 할머니가 나무 의자에 기대 졸고 있었다. 그녀의 요소한 몸은 최 씨가 방금 건네준 얇은 옷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등잔불의 희미한 빛이 그녀의 깊게 패인 주름을 비추며 묘한 슬픔을 자아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최 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뜨거운 죽 한 그릇과 몇 조각 김치로 차려진 식탁이었다. 추운 날씨에 배고프면 더 힘들어지니까 조금이라도 드세요. 그가 따뜻하지만 어딘가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마른 손이었지만 떨리는 손길 속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의 선의가 참 드물어요. 별거 아니에요. 마음 쓰지 마세요. 최 씨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떠나기 전 김 할머니는 낡은 손수건 하나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며 벚꽃 문양이 섬세하게 수놓아진 것을 남겼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남겼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선의는 항상 길을 열어줄 거예요. 김 할머니가 떠난 후 최 씨는 손에 손수건을 들고 정교하게 수놓아진 무늬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 일었다. 마치 그 손수건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의 가게는 더욱 한산해졌다. 마을 중심부에 더 큰 가게를 운영하는 이상우 씨는 최 씨 가게의 물건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최 씨를 신뢰하던 사람들도 그의 가게를 찾는 것을 망설이게 했다. 가난한 최 씨가 좋은 물건을 팔 리가 있겠어. 사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겠어. 한 주민이 가게를 지나가며 낮게 속삭였다. 최 씨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계산대를 닫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무거웠고 그 말들은 이미 희미해진 믿음을 더욱 깊이 찔러댔다. 어느 저녁 그가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에 낯선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왔다. 그들은 거만한 태도로 최 씨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최 씨, 이 가게를 언제까지 유지할 생각이죠?
그들 중 한 명이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채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답했다. 채권자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빨리 갚지 않으면 이 가게도 남의 손에 넘어갈 겁니다. 또 다른 이가 말하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졌다. 그들이 떠난 후 채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강가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윤석 마을은 이른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는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약간의 온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채 씨는 평소처럼 잡화점 문을 열었지만 전날 밤의 생각들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김 할머니의 벚꽃 자수가 놓인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자수의 섬세한 선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반에 몇 가지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손님은 중년의 남자로 낡은 코트를 입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풍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계산대로 다가와 작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최 사장님, 이걸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어떤 분이 부탁해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비밀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저한테 보내셨죠? 채 씨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떠났고 채 씨는 마음속에 혼란을 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가방을 열었고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김 할머니의 손수건과 똑같은 벚꽃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 씨는 나무 상자와 손수건을 앞에 두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한참 망설인 끝에 그는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에는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노란빛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부드럽고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첫 몇 줄을 읽은 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유품을 손에 든 분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당신은 진실의 한 조각을 발견하셨다는 뜻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 마을에서 가장 큰 잡화점을 운영했지만 큰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땅과 가게는 제 부모님께서 맨손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우 씨가 저희 가족의 어려움을 이용해 그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채 씨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가족의 명예를 되찾아 주세요. 김현수 드림. 다음 날 아침, 채 씨는 편지를 들고 김혜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마을로 들어가는 오솔길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낡은 옷을 껴매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많은 슬픔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할머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채 씨는 말하며 상자와 편지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상자를 바라보며 갑자기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손을 떨며 상자 뚜껑 위에 올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어떤 낯선 사람이 가게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할머니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 편지에는 할머니 가족과 잡화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할머니는 편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잡화점은 우리 가족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저는 이 상우 씨에게 속았습니다. 그는 문서를 위조해 우리를 떠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채 씨는 감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성을 바라보며 그녀를 단순한 가난한 할머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누구와 맞서게 될지 아시나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우는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채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때로는 진실을 위해 누군가가 나서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최 씨는 과거 잡화점 강탈 사건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누군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과거 김 씨 가문의 비서였던 박민재 씨였습니다. 그는 지금 강가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노인이었지만 김 씨 가문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맞아요. 김 씨 가문은 속임수에 당했습니다. 당시 이 상우 씨가 그들에게 땅을 팔라고 설득했지만 사실 그건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보복이 두려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최 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최 씨는 책상에 앉아 나무 상자와 편지를 앞에 두었습니다. 등유 램프의 빛이 그의 고민에 찬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김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제 양심을 위해 나는 할 것이다. 그는 속삭이며 한강 너머 달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윤석 마을을 부드럽게 감쌌다. 최진수 씨는 잡화점 앞에 서서 김 씨 가족의 편지가 담긴 나무 상자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엔 강한 결심과 함께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앞으로의 여정이 단순히 진실을 찾는 것을 넘어 돈과 권력으로 마을에 깊이 뿌리내린 이승우 같은 사람과 맞서는 싸움임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정오, 최 씨는 김 씨 가족의 옛 비서였던 박민재 씨를 찾아갔다. 박 씨는 강가의 작은 집에 앉아 있었다. 고된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박 씨, 도와주세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리가 뭔가 해야 합니다. 최 씨는 말하며 나무 상자를 탁자 위에 놓았다. 박 씨는 상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승우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돈도 많고 인맥도 넓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 일이 당신과 김 씨를 더 큰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승우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진실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얼마나 더 속아야 합니까? 최 씨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힘을 잃고 말 겁니다. 그날 오후, 최 씨는 김혜순 씨를 찾아가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김 씨는 집 앞 처마 아래에서 낡은 옷을 꿰매고 있었다. 최 씨가 박 씨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자 김 씨는 바느질하던 바늘을 내려놓고 손을 떨었다. 최 씨, 당신의 선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확실하신가요? 이승우는 자신이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씨,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겁니다. 저는 악인이 계속 날뛰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최 씨는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박 씨와 제가 도울 겁니다. 김 씨는 최 씨를 바라보며 나이든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최진수 씨, 당신의 선의 덕분에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최 씨가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거칠고 위협적인 태도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최 씨, 당신이 이승우와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선은 멈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한 남자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최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가게는 내 가게입니다. 당신들이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우린 경고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할 겁니다. 그들은 떠났고 가게에는 긴장된 공기가 남았다. 최 씨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의 눈은 점점 빛나기 시작했다. 이런 협박은 그들이 진실을 두려워한다는 증거다. 나는 물러설 수 없다. 다음 날, 최 씨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김 씨 가족의 이야기와 과거 이승우가 잡화점을 어떻게 빼앗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몇몇은 공감의 눈빛으로 그의 말을 들었지만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으려 했다. 최 씨, 우리도 이승우가 좋은 사람은 아니란 걸 압니다. 하지만 그는 마을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한 여자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왔죠. 하지만 모두가 그의 뒤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 침묵하면 김 씨 가족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더 생기겠습니까? 최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말에 몇몇은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마을은 점점 분열되었다. 한쪽은 최 씨와 김 씨를 지지했고 다른 한쪽은 마을의 은인으로 여겨지는 이승우를 신뢰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최 씨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아내는 멈춰라.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은 이길 수 없다. 는 차가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편지는 그가 직면한 위험을 더욱 실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두려움 대신 그 편지는 그의 결심을 더 강하게 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계속해야 한다. 그는 한강에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굳건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날 밤 그는 등잔불 아래 앉아 마을 주민들과의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를 작성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동체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나무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긴장감이 가득한 윤석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수 씨의 초대로 마을 회관에 모였다. 이번 회의는 박민재 씨와 김혜순 씨의 도움으로 최 씨가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중요한 자리였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희망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최 씨는 나무 상자와 중요한 증거가 될 편지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그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호기심을 보였고 어떤 이는 유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승우 씨, 뒤쪽에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서 있던 그는 앞으로 나와 비웃으며 말했다. 최 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누군가를 고발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 상자를 열어 낡은 편지를 꺼내 마을 사람들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김혜순 씨의 아버지 김현수 씨가 남기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그들이 땅과 가게를 판 적이 없으며 계약 사기에 속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에 빠졌고 모든 시선이 편지로 쏠렸다. 일부는 놀라움을, 또 다른 일부는 이 씨를 지지하며 불안해하는 표정을 보였다. 그때 김 씨가 앞으로 나와 꽃무늬가 새겨진 손수건을 잡고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주신 최 씨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오랜 세월 침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김 씨의 말은 마을 사람들 중 일부를 감동시켰다. 한 어르신이 일어나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김 씨 가족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항상 마을 사람들을 돕던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니 너무 가슴 아픕니다. 갑자기 이 씨는 비웃으며 앞으로 나왔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하지만 낡은 편지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에 대한 합법적 소유권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마치 매매 계약서처럼 보이는 서류를 꺼내 마을 사람들 앞에서 흔들었다. 여기 김 씨 가족이 자발적으로 땅을 팔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일부는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박민재 씨가 앞으로 나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목격자입니다. 저는 이 씨가 김 씨 가족에게 사기 계약을 강요하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대출 문서를 매매 계약서로 둔갑시켰습니다. 그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박 씨의 말은 어둠을 깨는 한 줄기 빛처럼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이 씨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씨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때 김 씨 가족의 고용인이었던 황 씨가 일어나 말했다. 저도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고용된 일꾼에 불과했지만 이 씨가 김 씨를 집에서 몰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씨가 두려워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황 씨의 증언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이 씨를 신뢰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 어르신이 소리쳤다. 이 씨가 결백하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며 증언하겠습니까? 이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과 명백한 증거들의 압박 속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때 돈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씨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그가 김 씨 가족에게 땅과 가게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이 씨는 마지못해 동의하며 실패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다. 회의가 끝난 후 김 씨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 가족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가족만의 진실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정의입니다. 최 씨는 김 씨 곁에서 가슴 벅찬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진실, 인내, 그리고 단결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윤석 마을을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강가의 작은 잡화점은 이제 김혜순 할머니의 가족 소유로 마을의 끈기와 정의를 상징하며 우뚝 서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이는 바로 그 순간 잡화점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김 할머니는 소유권을 되찾았지만 가게를 운영할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오후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이 강 위를 덮을 때 그녀는 최진수 씨를 집으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 씨, 그녀는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큰 빚을 졌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제 명예와 이 가게를 다시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최 씨는 고개를 저었다. 김 할머니,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가게는 할머니의 것이니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공감 어린 눈빛을 보였다. 이 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마을의 인애와 단결의 상징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가게를 운영하길 원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곳을 모든 사람들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주세요. 최 씨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 가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일을 해왔고 저는 당신이 계속 그 일을 할 거라고 믿어요. 그녀는 그의 어깨 위에 손을 가볍게 올리며 말했다. 잠시 고민하던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믿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의 잡화점은 평범한 상점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게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노동력을, 또 어떤 이는 오래된 지붕을 교체할 기와와 나무를 기부했다. 날마다 마을은 모두가 힘을 합쳐 가게를 새롭게 꾸미는 과정으로 활기를 띠었다. 감자 꾸러미를 늘 가져오던 어린 소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최 아저씨, 엄마가 아저씨는 우리 마을에서 제일 좋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이 가게는 정말 최고가 될 거예요. 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소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저씨가 열심히 할게, 소영아. 우리 같이 하자. 새로워진 잡화점은 화창한 아침에 문을 열었다. 가게 앞에는 윤석 잡화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쁨과 희망을 나누는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팻말이 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몰려들었다. 아이들은 아기자기한 장난감들이 가득한 진열대 주위를 뛰어다녔고 어머니들은 저렴한 가격의 쌀과 식용유를 골랐다. 가게 한쪽에는 큰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이벤트를 알리는 공지사항을 남기고 단순히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다. 마을의 송할머니는 작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게로 들어왔다. 최 씨, 제가 만든 떡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두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송할머니. 최 씨는 깊이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이 작은 일들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네요. 하지만 삶은 항상 평탄하지 않았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리며 한강의 수위가 올라 마을로 범람할 위협이 다가왔다. 최 씨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홍수를 막기 위한 울타리를 세웠다. 다행히 가게는 물에 잠기지 않았지만 많은 마을 주민들이 농작물을 잃고 어려움에 처했다. 최 씨는 가게를 열어 물건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는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 마을의 한 사람이 물었다. 이러면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 돕지 않으면 이 가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제 도움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의 나눔입니다. 최 씨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어느 날 아침, 김 할머니는 작은 천 주머니를 들고 가게를 방문했다. 최 씨, 제가 모아둔 돈입니다. 더 많은 물건을 들여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김 할머니, 이건 할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 아닙니까?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이건 제가 보답하는 방법이에요.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석의 잡화점은 단순한 거래의 장소를 넘어 마을의 연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최 씨의 손길 아래 이 가게는 단순히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애가 스며든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최 씨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을 아침, 가게 밖으로 노란 잎들이 가볍게 떨어지는 가운데 한 낯선 사람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온 젊은 사업가로 세련된 태도와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자신을 김태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농촌 지역으로 확장을 계획 중인 대형 슈퍼마켓 체인의 대표였습니다. 최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잡화점과 그 뒤에 담긴 영감 어린 이야기에 대해 들었습니다. 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사장님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만약 동의하신다면 저희는 자금을 지원하여 가게를 확장하고 더 큰 시장으로 제품을 내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최 씨는 놀랐지만 동시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 가게가 지금처럼 가까운 이웃 간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김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사장님이 구축한 핵심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맞추기 위해 몇 가지는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최 씨는 책상에 앉아 김 대표의 명함을 앞에 놓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등잔불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망설이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가게에 남은 몇 가지 물품들,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온 순간들,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며 느꼈던 의미 있는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건강을 되찾은 김 씨 부인이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최 씨 맞은편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최 사장님, 무슨 일이 그렇게 고민스럽나요? 최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큰 기업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가게를 확장하는 걸 돕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가게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김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지금까지 쌓아온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변화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올바른 변화는 더 큰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거든요. 질문은 이겁니다. 최 씨는 작은 가게를 공동체의 연결점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제안을 받아들여 가게와 자신의 가치를 더 넓은 곳으로 확산할 것인가? 현대적 관점과 연결. 최진수 사장님의 이야기는 점점 더 급박하고 실리적으로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친절과 나눔의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규모 잡화점이나 가족 운영 가게들은 대형 슈퍼마켓들에 의해 점차 대체되고, 사람들은 판매원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가족에 대해 물어보는 따뜻한 느낌을 쉽게 잊습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과 인간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최 사장님 같은 이야기는 작은 친절한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최 사장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마을의 작은 평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넓은 세상으로 따뜻함을 전파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친절과 끈기의 이야기를 위한 새로운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